자유를 찾아서. 제1장 결심의 순간. 70세의 어머니와 15살, 11살 두 딸을 바라보며 민철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절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월남자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온 지 수십 년, 그들 가족에게는 미래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이 한국전쟁 당시 월남했고 친척인 아버지의 형님도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이유만으로 집안 전체가 감시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민철의 아버지는 60세가 되어서야 겨우 입당 권유를 받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빨아먹힌 뒤였습니다. 5년 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가족의 어깨 위에는 더욱 무거운 짐이 얹혀졌습니다. 북한 체제에서 간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영원한 하층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현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논한다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민철은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큰딸은 이제 15살로 곧 성인이 될 터였고 작은딸도 11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미래를 물려줄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걱정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땅에서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민철은 결심했습니다. 위험하더라도 가족 모두가 함께 이 땅을 떠나 자유로운 곳으로 가야겠다고 말입니다. 70세의 어머니와 어린 두 딸을 데리고 탈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잡히면 정치범 교화 소행이 확실했지만 그것조차 지금의 삶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2장 국경을 넘다. 백두산 근처 두만강이 흘러내려가는 그곳에서 민철 가족의 진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이라 강물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들이 넘어야 할 곳에는 강이 아닌 철조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전기는 흐르지 않았지만 철조망 곳곳에 설치된 애자들을 보니 언제든 전기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 4명 모두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쌀과 옷까지, 그리고 산에서 버텨낼 이불까지, 심지어 소주 한 병까지 챙겨왔습니다. 11살 작은 딸만 빼고는 모두가 무거운 짐을 져야 했습니다. 70세 어머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유격전을 하듯 산속에서 며칠을 버텨야 한다는 각오로 준비한 짐들이었습니다. 철조망을 조심스럽게 넘은 후부터가 진짜 고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그들은 숨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산속에 숨어있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 쪽에서 잡혀도 문제지만 중국에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3일간의 밤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 국경을 넘어서부터 중국 장백현에서 길림성. 아직까지 순수하게 걸어서만 이동해야 했습니다. 초소 3개를 우회하며 택시나 차가 기다리는 곳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70세 어머니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11살 작은 딸은 울먹이며 따라왔습니다. 민철은 큰딸과 함께 어머니와 작은 딸의 손을 잡아주며 끌고 가야 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만약 그 전 과정을 촬영해서 기록으로 남겼다면 지금 봐도 울 것 같다고 민철은 후에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뒤돌아갈 수도 멈춰설 수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제3장 중국에서의 은신. 중국 땅에 도착했지만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임시 거처를 마련했지만 언제 공안에 발각될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철은 가족들에게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아이들은 조선족이 아닌 이상 금방 들통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좁은 방 한 칸에서 가족 4명이 웅크리고 지내는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밖에서는 중국인들의 일상적인 소음이 들려왔지만 그들에게는 그 소리조차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문 두드리는 소리라도 나면 온 가족이 숨을 죽이며 긴장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냄새가 날 수 있는 음식은 피해야 했고 큰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특히 작은 딸이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칭얼거릴 때면 민철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11살 아이에게 이런 상황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며칠 더 기다리라고 했지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 속에서 가족들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70세 어머니는 이런 고생을 시킨다며 자책하는 민철을 위로하려 했었지만 그 자신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15살 큰딸은 일찍 철이 들어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가끔씩 흘리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며칠 더 지속되자 민철은 브로커에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도 확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중국 공안의 단속이 심해져서 조심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서의 은신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제사장 남쪽으로의 이동. 드디어 브로커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또한 험난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차를 이용해서 중국 남부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는데 검문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받아든 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선족으로 위장한 신분증이었지만 과연 이것으로 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아이들은 중국어를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위험했습니다. 브로커는 절대 말을 하지 말고 만약 누가 물어보면 목이 아파서 말을 할 수 없다고 손짓으로라도 표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차역으로 가는 길부터가 모험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떨어져서 걸었고 민철은 뒤에서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혹시라도 수상하게 보일까봐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해서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경찰과 영무원들의 시선이 곳곳에 있었고 검문대도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첫 번째 검문은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기차 안에서도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들이 의심할 수도 있었고 중간 정차역에서 추가 검문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민철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70세 어머니는 피로에 지쳐 졸고 있었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차 여행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중간에 몇 번의 정차가 있었지만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민철은 그제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 국경까지 가야 했고 그곳에서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제5장 동남아시아 제3국 경유. 중국 남부에서 다시 브로커를 만난 민철 가족은 이번에는 더욱 복잡한 여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미얀마를 거쳐 라오스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태국까지 가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국경마다 다른 위험 요소들이 있었고 특히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미얀마 국경을 넘을 때는 정글 속을 걸어야 했습니다. 뱀과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험한 길이었지만 공식적인 출입국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그들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70세 어머니의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고 11살 작은 딸은 정글에서 만나는 낯선 소리와 모습에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해서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브로커들이 제공하는 임시 숙소에서 며칠을 지내야 했는데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일 스트레스 속에서 지내다 보니 가족 모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언제쯤 이 고생이 끝나는지 자꾸 물어봤지만 민철도 정확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금만 더 참으라고 곧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달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드디어 태국 이민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민철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국에 도착하면 한국 영사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정식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연 한국에 가서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제6장 한국 땅을 발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민철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드디어 자유의 땅에 발을 디뎠다는 기쁨과 동시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북한에서 들어온 교육대로라면 남한에 오는 탈북자들은 안기부에서 고문을 받고 피를 뽑힌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요? 국정원에 들어가면서 민철은 온 가족이 긴장했습니다. 직원들의 명령조 말투와 엄격한 분위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지품 검사를 받고 각자 방에 배정을 받을 때까지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배정받은 방에 들어가 보니 북한에서 상상했던 감옥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깔끔하게 정리된 방을 보며 민철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최고급 호텔보다도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침대도 푹신했고 화장실도 깨끗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각자의 방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조사 과정은 생각보다 인간적이었습니다. 물론 탈북 경위와 북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지만 고문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은 친절했고 가끔씩 따뜻한 말도 건네주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과자나 음료수를 주기도 했습니다. 70세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해서 의료진 검진도 받게 해주었습니다. 몇 주간의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이송될 때 민철은 그제서야 진짜 한국 사회에 왔다는 실감을 했습니다. 버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도로,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자동차들, 그리고 무엇보다 울창한 살림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제7장 정착의 어려움과 갈등.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56개월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며 가족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들이 생겨났습니다. 과연 한국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들이었습니다. 민철은 북한에서 역사 유적 감독 일을 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경력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없었고 한국어도 완전히 다른 단어들이 많아서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운전은 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는 차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 운전으로는 돈을 벌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하나원을 졸업하고 아파트를 배정받았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깨끗한 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첫 식사를 했을 때 이제 정말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매일 아침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걱정하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 적응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가면 포인트 적립이 뭔지 몰라서 당황했고 외래어로 된 상품명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담당 형사가 배정되어 도움을 주었지만 처음에는 감시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민철은 계란 유통회사에 취업해서 트럭 운전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농장에서 계란을 가져와 회사에 납품하고 오후에는 작은 차로 마트들에 배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계란에도 왕란, 대란, 중란, 소란 등 종류가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영양란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제8장 희망찬 미래. 5년이 지난 지금 민철은 한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도로 위를 달리면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럽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양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전국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 시간에 맞춰 운행되는 지하철, 울창한 살림을 볼 때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TV에서 국회의원들이 서로 격렬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이 진짜 민주주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일성 노래를 불러도 잡아가지 않고 남한 노래를 불러도 문제 없습니다. TV 채널도 수십 개나 되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도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때 산을 모두 벌거숭이로 만들어버렸는데 한국의 산들은 온통 푸르고 울창합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 구경을 가고 봄이 되면 꽃 구경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산만 봐도 배부르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느꼈던 도로의 상태는 지금도 감탄스럽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봐도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고 신호등 시스템도 완벽합니다. 북한에서는 신호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도로는 흙먼지가 심해서 차 한 대만 지나가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지하철도 제 시간에 운행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진국의 면모를 실감합니다. 지금은 본업인 계란 배송 일 외에 부업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고 아이들도 커서 대학에 갈 나이가 되어 학비 등 지출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북한에서는 나의 의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민철의 꿈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공해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전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도 한국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친구들아, 혼자만 내려와서 미안하다. 하지만 세상에 내려와 보니 북한 사회는 정말 인간 생지옥이다. 21세기에 아직도 저런 나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할 정도다. 여기 대한민국이야말로 진짜 인간의 권리가 존중받는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다. 언젠가 만날 날이 있을 것이고 김씨 체제도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70세의 탈북의 길을 함께 해준 어머니, 어린 나이에 힘든 여정을 견뎌낸 두 딸들과 함께 이제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기회의 땅이고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오는 곳입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